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소개 한류. 2. 한국 기업의 가치. 3. 한국의 전환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팝 또는 한국 팝으로 불리는 것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계의 시각을 바꾸어 놓은 문화 현상입니다. 그것은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미디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팝의 영향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한국에 푹 빠져 길거리에서 흔하게 K-팝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도와줬던 나라인데 현재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해 한국어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꼽혀 협력도 강해진 상태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벌어진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창출된 한류 생산 유발 효과는 37조 원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취업 유발 인원 또한 16만 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도 급증했는데 미국 업체가 발표한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 문화는 2017년 세계 80개국 중 31위였지만 지난해엔 85개국 중 7위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류의 진심인 나라는 멕시코가 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 한류는 이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1998년 첫 방송 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이때 해당 드라마가 재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 시초입니다. 2005년 멕시코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숙소 앞에는 장동건과 안재욱을 멕시코로 보내달라는 슬로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2부의 모든 것,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잇따라 방영되며 한류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드라마를 넘어 K-팝 인기가 급성장했는데 이는 해외 팬들의 플래시몹 문화로도 이어졌습니다. 플래시몹은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제히 같은 행동을 벌이는 이벤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됐고 이후 멕시코와 페루 같은 남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멕시코 팬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현지 공연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이어갔습니다. 2012년 월드 K-팝 페스티벌의 시아준수가 처음으로 공연에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진행하던 한류 문화 축제인 K콘을 2017년부턴 멕시코에서도 진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한류 동호회는 630개가 넘어 다른 지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한류 인기는 4월 블랙핑크 콘서트로도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 현지 매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곳곳에는 모자와 티셔츠 등 블랙핑크 상품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고 중남미 내에서 인기를 자랑하듯 콜롬비아, 파나마 등 여러 국적의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일 멕시코시티 대극장에서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도 순식간에 객석 3,000석이 다 참여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온 오프라인 한류 팬 소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 우승팀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 최종 결선에도 초청됩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멕시코시티 중심 도로에서 K-팝 팬들이 모여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K-팝 랜덤 플레이, 플래시몹, 댄스 대회를 주최했는데 많은 이들이 호응의 한류 인기를 실감했던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한국 콘텐츠 인기의 중심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마치 서울 도심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글 간판이 가득합니다. K 콘텐츠 홍보를 위해 넷플릭스가 기획한 행사장에도 한국 드라마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팬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멕시코 국민 복권에 태극기가 새겨졌는데 태권도와 사물놀이 부채춤 같은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와 함께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높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복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멕시코 대선 주자가 BTS 초청을 공약처럼 언급해 화제가 됐었죠. 내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집권당 후보가 BTS 멤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는 BTS를 이곳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초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정계를 대표하는 지안파이자 K-팝 팬입니다. 지난 4월 블랙핑크 콘서트 때도 직접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했던 그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북부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간 한류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이는 현지에 사는 30대 K-팝 팬들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황리에 끝나 기쁘다며 3,000명이 넘게 찾아와 행사를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 3명이 추진한 일로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K-팝 관련 포토존도 꾸미고 커버댄스 경연, 한국 메이크업 시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학과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수 있는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나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자격증 취득, 한국 유학,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한국어 과외도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교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비교해 한국어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 학생들이 혼자 학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한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 영상이 퍼져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그가 멕시코에서 성공한 과정을 특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탈출해 멕시코로 건너간 여성이 2,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그는 2018년 멕시코로 건너가 2020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사, 패션, 문화 등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틱톡 팔로워 2,4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800만 명이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현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출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현지의 엄청난 관심입니다. 이는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현지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주민들은 화장품과 문구류 등 일상에서 쓰는 소비재에도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K-팝 기념품을 주로 다루는 한국 업체 61곳이 참여한 행사에는 멕시코 바이어 32개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백화점은 한시적으로 한국관을 꾸며 고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차세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이 42% 비중으로 1위를 했고 캐나다 10%, 아르헨티나 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해 7위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영향도 있습니다. 니어쇼어링은 목표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접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회원국으로 북미 지역 수출 시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물류비 절감도 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화물 운송 시 통상 2에서 3일이 소요되는데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아시아발 운송 대비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해상 운송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멕시코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또한 중위 연령은 29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고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4달러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국 13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산업별 비중은 농업 등의 1차 산업이 4%, 2차 산업 33%, 3차 산업이 61% 정도입니다.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은 58%로 높은 편입니다. 수출 3대 품목이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일 정도입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2,000개가 넘습니다. 주요 지역에 수천 개가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 기아자동차 등이 투자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988년 티후아나 TV 생산 공장을 개설한 이후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평판 좋은 기업 7위에 올라서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멕시코 스마트폰 시장에서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에게 미래 운명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페맥스는 1938년 외국 석유 시설을 국유화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멕시코 세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경제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돼 생산량이 자국 소비를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멕시코 대통령은 페맥스 회생을 정치적 승부수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삼성 엔지니어링에게 대규모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6개 패키지 가운데 2개를 수주한 것인데 36억 5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믿음에 신뢰로 보답했습니다. 작년 10월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 폭우가 내려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는데 당시 삼성 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귀가도 하지 않고 침수에 대응했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멕시코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 멕시코에서 7.1의 강진이 났을 때도 빠르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멕시코 측은 서울공원 조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 해 평균 3,9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6위 관광 대국입니다. 코로나로 줄었던 관광객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지 항공사 아에로멕시코가 7월 3일 한일 지역 영업 및 비즈니스 총괄에 한국인 지사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의 영업 총괄도 맡긴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멕시코시티 등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한국의 교류가 지속 확대되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멕시코와 한국은 6.25 전쟁 때부터 깊은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식량과 의료용품을 지원한 30여 개국 중 하나로 참전 16개국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멕시코 군인들이 미국을 통해서 함께 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0만 명의 미군 참전용사 중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고 이 중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용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자 한국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매체들은 한국이 멕시코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다고 보도했죠. 한국과 멕시코는 향후에도 서로 도움을 주는 친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사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cm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라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반전의 반전, 영화 같은 실제 소식, 최고 수익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지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0일 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 71,136원, 만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렌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D1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동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기업 푸젠진화, JHIKC, 낸드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에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의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지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